이젠 우리의 길을 가겠다는 민주당, 갈 테면 나를 밟고 가라는 자유한국당, 예산안 처리에서 파워를 보여준 4+1의 힘, 패스트트랙 법안도 밀어붙일까요? 민주당은 일단 내일 본회의를 열어서 패스트트랙 법안을 일괄 상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문희상 의장이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 지금 국회 로텐더 홀에 모여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데 본회의장 들어가려면 나를 밟고 가라 라면서 강력하게 저지할 뜻을 비치고 있습니다. 예산안 처리 때 보여줬던 4+1 공조의 힘, 이걸로도 역시 패스트트랙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필리버스터 전술도 쓰겠다고 하는데 필리버스터 전술 또 의원직 총사퇴 이런 전술들 과연 얼마나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민주당에서는 더 여유 있는 모습입니다. 막지 않겠다, 우리도 참여하겠다라고 하는데 민주당의 전술은 일단 임시국회를 사흘 단위로 계속 쪼개서 열면서 법안을 하나하나씩 처리할 수도 있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왜 이렇게 협상이 안 되는 걸까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관련된 영상부터 먼저 보시죠. 토론과 협상을 수없이 호소했지만 그때마다 차갑게 거절한 것은 자유한국당이었습니다. 대신 번번이 국회 문을 닫아 걸고 아스팔트로 뛰쳐나갔습니다. 삭발을 했습니다. 솔직히 나경원, 오신환 대표와의 협상 가능성을 마지막으로 걷어찬 것도 황교안 대표의 단식이었습니다. 이제 민주당도 우리의 길도 가겠습니다. 국회의장께 내일 본회의를 열어서 개혁 법안과 민생 법안을 상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곳 로텐더홀을 우리의 마지막 보루로 삼고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합니다. 이제 국민과 함께 더 치열하게 끈질기게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불법적인 혈세 폭거로 무너진 삼권 분립을 우리 자유한국당이 다시 복원시키겠습니다. 향후의 한두 주는 우리 국가와 민주주의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비상한 각오, 결연한 자세로 총력 투쟁하겠습니다. 자, 정웅갑 실장, 지금 움직임을 보면은 협상은 거의 물 건너가는 게 아닌가 싶죠? 그렇죠. 한국당과의 협상은 상당히 어려운 국면으로 이미 들어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그 4+1 여당과 다른 그 야당과의 합의안은 뭐 이르면 오늘 밤 정도에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여당은 어쨌든 그 예정된 수순대로 가겠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깝죠. 20대 국회가 최악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정치라는 게 사실 대화 타협의 어떤 하나의 예술인데 뭐 타협과 협상 자체가 아예 실종된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최근에 여러 이제 정치적 상황을 보면은 늘 충돌, 갈등이 있는데 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예산이라든가 어떤 민생 법안까지도 하나의 정치의 볼모가 돼서 한 발짝도 진전해 나가지 못하는 모습에 국민들이 참 여의도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저는 한 가지 더 안타깝게 보는 것은 한국당이 어떤 계속 예를 들면 삭발, 단식, 장외투쟁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그런다고 해서 지금 예정돼 있는 일정을 과연 막을 수가 있겠냐. 김재원 정치교의장도 그런 얘기를 했죠. 사실은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이라는 게 시간만 연장할 뿐이지 그걸 막는 수단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예산안도 이미 그렇게 처리가 됐습니다만 좀 더 좀 적극적으로다가 대화를 통해서 뭔가 한 가지라도 얻어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한국당 내에서도 우리가 전략에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일각의 의원들의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선거제라든가 예를 들면 공수처 법안을 놓고서
지금 뭐 선거제도 사실은 보면은 250석 플러스 50석에 대해서 연동형을 얘기한다는 건 아닙니까? 기껏해 기존보다 3석이 줄어드는 겁니다. 연동형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과거보다 크게 뭐 변한 것도 없으면 그 안에서 한국당에 좀 요구를 해서 또는 전략적으로 다른 야당을 끌고 와서 뭔가 그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이 있을 텐데 계속된 어떤 장애투쟁 형태가 지금은 뭐 국회에서 아무런 득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러면서 국민들로부터 또 외면받는 이런 형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한국당 내 일부에서도 협상을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기도 하던데 그 네. 부분은 좀 잠시 후에 짚어보죠. 김영준.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렇게 협상이 전혀 안 되고 꽉 막힌 가장 큰 이유 하나 고른다면 뭐겠습니까? 글쎄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심재철 원내대표가 처음에 이제 일성으로 좀 소통을 얘기했을 때 조금 민주당에서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마지막 예결 예산안에 대하여 좀 차수 변경하면서까지 한번 좀 도움이 됐으면 좋은데 우선 원내대표의 합의에 대해서 이제 자유한국당이 먼저 쳤다는 것이고 또 근본적으로는 지금 공수처법이라든지 선거법 자체를 황교안 대표가 너무 이념지향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 발언 자체가 상당히 종교적 구도자처럼 그렇게 말씀하시고 완전히 이거는 나쁜 것이다. 독재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황교안 대표를 뜯어말리기는 조금 여러 가지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하는 이게 아닌데라는 생각을 내부에서도 많이 가질 겁니다. 이제 꽉 막혀 있는 부분. 그렇다고 해서 새로 완전히 자리 잡지 못한 심재철 원내대표가 모든 걸 다 잡아서 가기는 역부족이고 그런 애매한 수준인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빨리 지금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조금 더 황교안 대표의 저와 같은 어떤 발언 이거는 완전히 우리가 뭐 받아낼 수 없다. 이거는 독재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도저히 뭐 대화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이고 그것 자체가 사실은 다시 한번 새로운 변화를 저는 가져올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사실은 솔직하게 말하면 자유한국당이 협상하지 않음으로써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정당이 민주당입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원안대로 패스트트랙 갔을 때 말하자면 250대 50안이 토론이 되지 못할 경우에 말하자면 225대 75안이 득세할 가능성이 많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서로 간에 말하자면 일정 정도 비난이 되더라도 대화의 물길을 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유한국당 내에도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뭐 말하자면 필리버스터 자체가 민주당도 내심으로는 그렇게 말하자면 반대할 일이 아닌 거죠. 시간을 좀 벌어가지고 하나하나 마지막에는 원만하게 타결해 가는 길을 가야 되고 그걸 황교안 대표도 알아야 되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의원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계속 협상이 안 될 경우에 이제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 로텐도홀에서 농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예 문을 딱 지금 막고 있는데 내일 본회의를 열어서 통과하겠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결국에는 뭐 옛날 방식으로 경호권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일 텐데 그럴 경우 이제 실제적으로 현재 말하자면 그 선진화법에 의해서 지금 많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와 같은 어떤 몸싸움을 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누워서 끝까지 막으면 이렇게 그 말하자면 돌려서 이렇게 피해 당하는 코스프레를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몰려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솔직히 얘기해서 이거는 지는 게임이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뭐 반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정은갑 실장 사실 지금 몸싸움 하기도 쉽지가 않죠. 그렇습니다. 선진화법이라는 게 있고 또 지난번에 그 물리적 충돌로 인해서 지금 이제 검찰 수사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또다시 무리수를 두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당으로서 굉장히 곤혹스럽죠. 앞서 말씀하셨듯이 뭔가 그 타협이라든가 대화의 문을 열면서 좀 시간을 좀 끄는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민해야 되는데 다시 또 주말에 장외로 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내부의 어떤 리더십 문제, 그다음에 하나의 딱 목표 선언을 정해놓고 그냥 뭐 일방적으로 가는 듯한 뭔가 논의 구조가 잘 형성되지 않는 게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성환 평론가 속내를 한번 좀 들여다보고 싶은데요.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게 이제 총선 아니겠습니까?
총선을 치르는데 이런 선거법 또 공수처법안 이런 것들이 통과되면 아주 불리하다는 그런 계산일까요? 아니면 어차피 통과가 될 텐데 이렇게 몸으로 막고 강력하게 투쟁하는 선명성을 보여주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 이런 판단일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게 동전의 앞뒷면 같은 얘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선거법 얘기가 나왔을 때 자유한국당이 끊임없이 사실은 협상에 참여하지 않고 오히려 비토를 놓는 방식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는데 우리는 그럼 비례대표 싹 없애겠다. 그리고 오히려 10% 정수 줄이겠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사실은 뭔가 좀 바꾸자고 얘기해서 자 우리 좀 새롭게 결의를 다지자는 차원에서 머리도 좀 산뜻하게 깎고 나옵시다. 그랬더니 자유한국당은 빡빡 머리 밀고 지금 나온 거랑 비슷한 형국을 보였는데 사실은 민주당은요. 계속 끊임없이 마지노선으로 패스트트랙을 부의될 때를 기다리고 그 사이에 자유한국당하고 계속 협상을 하고 싶어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당도 사실은 마찬가지였거든요. 패스트트랙에 태우고 난 다음에 지난 4월에 그 다음에 끊임없이 했던 얘기가 진짜 협상하고 싶어 했던 거예요. 협상하고 싶다, 협상하고 싶다. 왜냐하면은 태웠던 법안에 225대 75라는 게 현실성이 사실은 좀 떨어진다고 하는 걸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자유한국당은 끊임없이 보이콧하면서 걷어찼다고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 들어있는 예를 들면 소선거구제 중심으로 했을 때 우리가 유리하다.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을 때 우리가 불리하다. 그리고 지역주의를 깼을 때 예를 들어서 영남 지역주의를 깼을 때 나타나는 어떤 불안감. 물론 또 반대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계속 있는 것들을 안 내놓는 방법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은요. 패스트트랙에 태웠다는 얘기는 국회의원 5분의 3이 동의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300명의 의원 중에서 5분의 3이 동의하는 방안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무조건 우리하고 입맛에 안 맞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 어렵잖아요. 그게 민주주의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거기에 협상에 참여해서 최대한 자신의 이익을 적게 침해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하는 게 원래는 맞는 건데 자유한국당은 한치도 물러나지 않겠다고 지금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까지 왔을 때 민주당은 그 반대의 진영에서 우리 지지자들을 향해서 우리는 이렇게 갈 겁니다라고 끊임없이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서로 양보할 여지가 없다. 결국은 자기 부정을 하기 싫어서라도 이 상태가 깨지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협상이 안 되는가 그 이유를 생각해보고 있는데 최수영 교수 이렇게 계속 싸우다가 이것도 저것도 다 잃는 경우를 개도구록도 다 잃는다고 그러죠. 개도구록도 다 잃는다고 그러죠. 저는 이제 여기 오늘 보면서 생각이 드는 게 그 지금 저 총선의 속내를 이제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제 이 충록자 불견산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사슴을 쫓는 자는 산을 보지 못한다는 고사성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지층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왜 그렇게 확신하냐면은 김진표 총리 같은 경우 지명도 지금 어그러지고 있는 게 거기에 이제 이른바 친노조라든가 이제 말하면 진보 진영의 핵심 그룹들이 이걸 반대하니까 철회했잖아요. 사실 총리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책임 총리 하는 게 그게 잘 안 되니까 책임 총리라고 거꾸로 얘기하는 건데 그러나 총리가 왜 자리가 중요하냐면은 그 자리 자체가 보여주는 상징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국정의 방향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일종의 시그널인데 이거를 지금 바꾸지 않는다는 말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조국 사태로 약간의 민주당이 지지도가 떨어지긴 했어도 그게 35%까지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또 36%, 7% 올라왔어요. 그렇다면은 어정쩡한 중도 스텝보다는 그 공수처법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키고 나가는 게 오히려 지지층에 확실한 지지를 얻겠다. 그 시그널을 보여주는 게 바로 예산안 처리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4+1이라는 좀 약간은 좀 아주 해괴한 좀 그런 의원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한국당을 압박했는데 사실 저는 거기에서 심재철 원내대표가 취임한 지 하루 만에 저걸 그렇게 했다는 거에 심재철 원내대표의 입지도 넓혀주지 못했잖아요. 심재철 대표가 앞으로 당에 돌아가면 강경파들한테 휘둘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너무 지금 앞만 보고 사슴만 쫓아가서 달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대단히 듭니다. 서정욱 변호사께서는 협상이 안 되는 게 누구 탓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이제 그 100% 1+4의 당락 때문이다. 1 민주당하고요. 그다음에 그 나머지 4개 당 있죠. 이 당의 당락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자, 하나하나 보면 이게 공공선택 이론에서 투표의 역설이라는데 예를 들어 이제 하나씩 투표하면 둘 다 이게 부결될 거예요. 연동형 비례제만 하면
민주당이든 한국당 다 반대할 테니까 안 돼요. 그다음에 공수처만 또 투표하면 안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이 두 개를 묶고 나니까 투표로 다수가 돼버려요. 이게 바로 투표의 역설이랍니다. 두 제도는 나쁜 제도예요. 따라서 이게 각각 투표하면 안 되는데 두 개를 거래를 해가지고 묶고 나니까 통과돼 버리는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정치마저 베네수엘라의 길을 가느냐. 지금 대통령제에서 연동형 비례제는 베네수엘라고 알바니아밖에 없어요. 다른 것은 베네수엘라 길을 가고 있는 게 경제도 있습니까? 아, 경제가 이게 그 포퓰리즘으로 지금 이게 베네수엘라의 길로 저희 경제가 지금 급전직하고 있는데 예. 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정치마저도 우연인지 몰라도 어떻게 대통령제에서 연동형 비례 베네수엘라만 쓰고 있는 전 세계 이런 제도를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현 정권이 하는 게 다 이게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이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이라도 이게 그 타협의 여지는 없습니다. 왜? 공수처도 이게 도입할 수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연동형은 250대 50에도 연동형은 이게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게임의 룰인 선거법은 양 당사자가 합의가 안 되면 결국 이 기존의 룰대로 갈 수밖에 없고 현행 선거법도 합헌인 우수한 제도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그대로 가야 된다. 이래 보는 거. 예. 그 박진영 국장, 네. 예, 왜 웃으셨어요? 늘 협상을 하자고 했는 이 여당 보고 협상에 제일 방해서 이러면 말이 안 되죠.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고 1+4가 아니고 사실 저것도 4+1이죠. 4+1에 이런 이제 원내교섭단체가 이제 대한신당 그룹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좀 바로잡고 넘어가야 된다고 보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현재 상황들은 이제까지는 뭐 자유한국당 전체가 좀 문제였다고 보면 최근의 상황들은 황교안 대표 한 분의 독단적인 판단이 굉장히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 자한당의 우리 그 뭐 내부 혁신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잘 안 되죠. 외부 인재 영입도 안 되죠. 그리고 뭐 집권 전략도 제대로 못 짜죠. 이런 상황에서 황교안 대표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총선에서 뭐 과반이 안 되더라도 한 100석만 가지더라도 나는 보수의 아이콘으로서 보수의 투사로서 이 나를 밟고 가라 이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자신의 어떤 그 리더십이라든가 또 대권에 의한 욕망 이런 것들 이런 상황을 좀 저는 만들어 왔다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것대로 225 플러스 75가 됐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태극기 부대도 실제로 원내에 진입합니다. 20대 국회가 동물국회보다도 못한 식물국회라고 했는데 그럼 21대 국회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본다면 이것은 민주당도 이기는 것이 아니고 자유한국당도 이기는 것이 아니고 결과는 황교안 대표 혼자 이기는 길로 가겠다라고 하는 아주 독선적인 리더십이다. 저는 이런 비판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김영주 의원 어떤 말씀? 어쨌든 황교안 대표가 그러한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 서정우 변호사 같은 어떤 저런 발언이 굉장히 큰 힘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잘 안 되냐에 대한 증거가 오히려 서 변호사 같은 발언이 나쁜 제도라고 하는 게 굉장히 독선적인 발이거든요. 사실 제도가 완전히 나쁜 제도가 어디 있습니까? 독소적 요소가 있다 그러면 합의와 토론을 통해서 독소를 없애서 진리를 찾아가는 게 민주의 길이에요. 민주화 공화의 길. 근데 전반적으로 모두가 나쁘다, 좋다의 대결로 가기 때문에 답이 없는 겁니다. 반론. 하겠습니다. 반론 안 하시고. 최수영 교수 동물국회 다음에 식물국회. 동물국회 이제 하도 몸싸움에서 식물국회 아무것도 안 해서 그 다음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침묵국회가 되나요? 침묵국회. 예, 정말 대화와 타협 찾아보기 힘든 20대 국회였습니다. 정말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스스로도 내리고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 자유한국당은 또 장외 집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국당 내 일부에서는 협상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관련된 녹취가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을 동원한다는 것은 두 가지 방법도 마찬가지로 동원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 필리버스터는 결정을 일정 시간 늦추는 효과밖에 없고 의원직 총사퇴는 항의하는 수단밖에 안 되고 말이죠. 더군다나 의원직을 사퇴하고 나서 의원으로서 그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정부 비판이라든가 견제의 권능은 상실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이 많은 상황인데 이러한 모든 상황을 동원해야 되는 저희들의 그 처지가 참 답답한 것이 사실입니다. 황교안 대표는요, 정치의 남자가 아니라 창밖의 정치를 하는 거예요. 이 창밖에서 정치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광화문에서도 국회
로텐다운로 옮기기는 옮겼던데 그건 지혜롭죠. 뭐 추우니까. 어떻게 됐든 이번 심재철 원내대표의 전략 미스와 황교안 대표의 무조건 강경. 창 안에서 정치를 해야지 창 밖에 정치를 하면은 이런 꼴 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은 예산 면에서 실리도 잃고 명분도 잃고 비난만 남았다. 예, 서정욱 변호사. 저는 이제 그 협상은 말이 안 된다 봐요. 그래요? 협상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어요. 제가 여기 두 가지 질문만 던지는데 두 가지. 첫째, 공수처에게 협상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전 세계 어느 나라에 판사, 검사에게 전담으로 수사하는 기관이 있습니까? 이거는 이제 사법부에 대한 장악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잠깐만요. 그 부분은 저 서정욱 변호사는 아까 제가 베네수엘라 잘 몰라서 그 부분 베네수엘라 확인을 못했는데 지금 공수처 법안이 판사, 검사만 수사하는 법안 제가 아니죠? 보기에 판사, 검사가 되고 주로 대상이 고위공직자들이죠. 그렇죠. 예. 근데 그 중에 대부분이 아마 판검사가 제일 많고 숫자가 그러니까 군장성, 공수처 그다음에 경찰 법안이 간부인데 우리나라에만 있다 하는 부분은 좀 짚어볼 수 있지만 공수처 법안이 판검사만 수사하는 법안이다라고 하는 건 팩트가 틀린 겁니다. 일단 이게 판사를 전담으로 수사하는 게 하나 맞잖아요. 검사도 수사하고. 그러니까 그것만 수사하는 게 그것만 하는 건 아닌데 제 말은 판검사를 전담으로 하는. 그래서 저는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예. 따라서 이게 왜 그러냐면 판사를 전담으로 하는 기관이 생기다 보면 상권 분립, 사법부의 장악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연동형 비례도 타협의 여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게 제도를 보면 대통령도 41% 당선됐는데 조각권 장관은 100% 권한 행사하잖아요. 대통령 독일은요 의원 내각제다 보니까 연동형 비례를 하려면 그 의석수만큼 장관이나 이게 연정을 통해서 행정권력이 나눠 가지는 따라서 이게 독일 국회의원 선거는 행정부를 구성하는 선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행정부하고 입법부가 전혀 다른데 대통령은 41%로 100% 제왕적 권한을 가지고 그럼 이게 의회는 여러 당으로 쪼개 소선나면 그럼 이게 행정부 우월에 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과연 입법부가 제대로 견제할 수 있습니까? 따라서 전혀 독일하고 제도가 안 맞기 때문에 저는 연동형을 도입하는 자체가 타협 여지가 없는 거고 한국당은 이게 결국 목숨 건 투쟁으로 저는 이게 막아야 된다 보는 거예요. 협상하면 안 된다. 김성환 평론가. 박 국장 먼저 말씀하시죠. 그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제왕적 대통령제이고 승자 독식이기 때문에 그 보안 차원에서 연동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 법률가시니까 잘 알겠지만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플러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부분들에 봤을 때는 다수결의 원칙과 그다음에 소수에 대한 존중, 통합의 공화적 그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연동형을 통해 가지고 이 사표가 되는 부분들을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줘야 되는 것이 당연히 맞고요. 사실은 이 황교안 대표가 단식할 때 홍준표 대표가 이미 가서 정답을 이야기했습니다. 250대 50하고 50을 준연동조를 하면 실제로 각 당이 손해보는 것이 이 거대 이 두 정당이 손해보는 게 2석, 3석밖에 안 됩니다. 이것을 통해 가지고 이제까지 이 양 정당, 거대 정당이 극단적으로 싸웠던 것에 대해서 완충지대도 만들고 국민들이 생각하는 정치개혁의 하나 열망도 최소한으로도 좀 안아주는 그런 또 모습을 좀 보여야 되고요. 공수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은희 의원이 그 수정안을 냈지 않습니까? 임명권 문제라든가 재청권 문제에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혼자서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고 받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협상 자체를 안 하겠다고 하고 이 장내로만 돌아다니는 게 문제인 거고요. 제가 봤을 때 앞에서 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머리를 써가지고 정치개혁을 하고 영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할 자신이 없으니까 그냥 몸으로 때우시는 겁니다, 지금. 예, 김성환 평론가. 고위공직자 공수처라고 얘기하는 법안이 두 개 올라가 있잖아요. 하나는 백혜련 의원안, 하나는 권은희 의원안. 그러니까 제가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안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그 고위공직자 부패수사처 설치에 그 설치 목적에 뭐가 돼 있냐면요. 제가 그 법안을 갖고 있는데요. 이 법은 고위공직자의 부패 행위를 수사하고 근절하기 위한 고위공직자 부패수사처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딱 규정이 돼 있는데요. 대통령,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등등 해서 나중에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등등 해서 3급 이상 쭉 나열이 돼 있습니다. 예. 판사, 검사만 잡기 위해서 설치한 건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 고위공직자 부패 수사처 검사가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여기 법에 규정돼 있는
백혜련 의원도 똑같습니다. 숫자가. 25명입니다. 25명. 지금 우리나라 검사가 몇 명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2,000명도 훨씬 더 넘습니다. 수사관 포함하면은 아마 그 배도 더 넘습니다. 근데 고위공직자 부패수사처에 검사가 25명이고요. 그 밑에 기껏해야 수사관이 한 40명도 안 됩니다. 어떻게 이 주 조직을 비교할 수가 있어요? 예.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할 수 있겠습니까? 견제할 수 있는 권력을 분산시키는 기소독 정권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니 견제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자고 하는 차원에서 한 건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너무 이 본말을 뒤바꿔서 얘기하는 예.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서정욱 변호사 하실 말씀 있으세요? 딱 한마디만 할게요. 예. 정권이 공수처만 장악하면요. 판사, 검사, 헌재 모든 걸 장악할 수 있잖아요. 공수처만 장악하면. 왜? 공수처가 이게 다 전담해서 수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독재의 길로 갈 수 있는 위험이 있고요. 지금 이게 그 고위공직자 비리를 검찰이 잘 수사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게 지금 현 정권이 뭐 조국 수석부터 수사를 이게 검찰을 공개하고 있잖아요. 검찰이 고위공직자를 잘 수사하고 있으니 지금 이게 검찰을 활용하면 되는데 굳이 새로운 옥상옥의 기관이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이게 옥상옥의 기관이 아니고요. 검찰과 관련돼 있는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검찰이 엄정한 모습을 보인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판사에 대해서 검사가 제대로 수사 못 하잖아요. 그거 하는 거예요. 다른 거 고위공직자 다루되 검사 판사가 그중에 한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대로 자기 일은 제 머리 못 깎으니까 그거는 공수처가 해라. 그럼 공수처는 누가 합니까? 검찰이 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걸 어떻게 오늘 그렇게 설명합니까? 지금 첫 번째 주제가 공수처 법안의 어떤 뭐 당위성을 논의하는 주제가 아닙니다만 서정욱 변호사가 마치 공수처 법안이 판검사만 전담하는 수사를 하는 법안인 것처럼 얘기해서 길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팩트에 입각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